VOA 세계뉴스입니다. 레바논 내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의 고위 관리가 30일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인 나임 카셈은 지난 27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헤즈볼라 관리로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지상 진입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카셈은 밝혔습니다. 이어 전투가 길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적들에 맞서 2006년 해방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헤즈볼라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나스랄라의 후임을 선출하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카셈은 덧붙였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헤즈볼라 대원들의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에 이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곳곳에 공습을 계속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과도정부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면전 휴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1701호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카티 총리는 휴전이 이루어지는 즉시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 인근 리타니강 이남에 군을 파견할 것이며 이후 2년간 공석 상태였던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이 벌어지자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고 리타니강 이남에 유엔 평화요직원과 레바논군의 주둔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 1701호를 채택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30일 이란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이날 미슈스틴 총리가 공식 방문을 위해 이란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제1부통령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 분야에서 러시아와 이란 간 협력의 모든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은 이미 원자력 산업에서 적극적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란 내 원전 건설에 러시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타스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달 중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에 이란 방문 등을 통해 꾸준히 교류해왔으며 10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총리의 이번 이란 방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전쟁을 계속하고 이란 등 중동 지역 친이란 세력들과 이스라엘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타이완에 대한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방부의 군수물자와 서비스, 교육 훈련에 최대 5억 6,700만 달러 사용을 지시할 권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은 최근 타이완 해협 등지에서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3억 3,500만 달러 규모의 타이완 국방 지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주요 무기 공급국인 미국이 F-16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 판매를 계속하는 데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늘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10월 27일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자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이시바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을 예정보다 1년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중의원은 다음 달 15일 해산 예정입니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으며 이시바 총재는 내일 국회에서 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시바 총재는 이날 자민당 부총재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당 수석 고문의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총선과 함께 출범할 새 내각 인선도 상당 부분 확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내 무장조직 헤즈볼라 고위관리 등 최소 4명이 30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이들 단체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일주일 넘게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 지도자 파테 셰리프 아부엘 아민과 부인, 자녀 2명이 남부 티르에 위치한 난민촌 내 자택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이날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압박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택과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국제 원자력기구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부정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에서 19도, 최고기온은 9에서 2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압박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택과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27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화요일 안보리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잔혹한 정복전쟁을 규탄하고 유엔 헌장에 기초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란과 북한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에너지망, 항구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와 포탄, 장비 및 기타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Security Council on Tuesda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untries condemned Russia's brutal war of conquest and called for a just and lasting 이어 이번 주에 본 것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십 개 나라가 모여 우크라이나 제공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요 7개국 G7과 다른 파트너들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마무리하며 미국 등 주요국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24일부터 각국 정상의 연설인 일반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엔은 여러 나라 정상급, 장관급 인사가 모이는 이 기간을 고위급 주간으로 부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고위급 주간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미한일 3국 사무국 설립 등 3국 협력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long with my counterparts from Japan and South Korea, we took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our trilateral cooperation, building on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미국은 일본, 한국 측과 함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3국 사무국을 설립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지난 23일 회담에서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국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뉴욕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접촉은 지난달 2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부장의 만남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국은 북한과 여러 가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며 IAEA 북핵 결의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가 영내 안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확장 억제에 대한 라브로프 장관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 핵 억제 정책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으로 핵 비확산을 지원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러한 훈련은 군사 대비태세와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서방 국가들의 무분별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스스로 지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부정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례적으로 러시아가 핵 초강대국임을 대변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핵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고요? 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러시아 외교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7일 러시아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당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랬던 러시아가 이젠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절실해진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밀착을 넘어 동맹 수준의 새 조약까지 체결했고 마침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그간의 한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그리고 정상 수준에서의 회담 대기에 러시아 당국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지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가 태도를 돌변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동참 아래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명시적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하고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 주도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무기 거래로 북한과 이란을 전쟁 범죄 공범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고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의 논리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특등 공범국이라면서 미국과 서방이 핵 초대국인 러시아를 앞에 두고 불장난질을 해대면서 그로하여 초래될 수 있는 후과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네요. 네, 전문가들도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월 담화에선 북러 무기 거래설이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 가치도 없는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고 정면으로 부인했었는데요. 이번 담화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면서 북러 무기 거래 혐의에 대한 직접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제 가장 주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기본적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한 축으로 묶여 있는 소위 저항의 축과들과의 연대 내지는 또 국제적인 나름의 세력 변화에 대한 판단 이런 걸 기초로 공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주목이 되죠. 전문가들은 또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러시아를 핵 초강대국으로 치켜세운 대목도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해당 표현을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분석이 나오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핵을 보유한 당사국의 핵 교리를 제3국 최고 지도층 수준에서 대변하는 건 매우 보기 드문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하는 증거이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의 간접적인 위협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핵을 가진 국가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것.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핵 보유 국가로서의 이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피력하는 부분도 있게 생각이 듭니다. 두진호 박사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핵 강대국 러시아를 부각시킨 것은 러시아와 핵에 기반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북한의 전략적 기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죠. 한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8일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자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을 거론하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평화회담을 촉진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장영숙 박사는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대형 도발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북한의 도발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이런 데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정세 불안정 고조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이게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고 지역의 공동의 이익에도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런 점에서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런 의미들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죠. 두 외교수장은 또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에 시급성을 강조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IAEA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는 27일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은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의 진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AEA의 핵 검증 활동인 안전조치의 북한 적용을 위한 최신 보고서 제36항을 포함한 내용 전반을 참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IAEA의 안전조치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36조는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 국가들이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검증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물질 사용 감시 및 검사, 보고서 작성, 추가 검사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동시에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제적이어야 하며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만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시도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선언하고 핵 보유가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한 정당한 방어 수단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제79차 유엔 총회 참석 중인 지난 26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의미를 상실하게 됐으며 이 문제는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다수의 국가들은 북한이 NPT 탈퇴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북한이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27일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발언에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아울러 EU는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 및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6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가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선제적이어야 하며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만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각국 정상의 유엔 총회 연설인 일반 토의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각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 집중한 가운데 일반 토의를 계기로 열린 부대 행사에선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함 기자, 지난 일주일 동안 뉴욕에선 각국 정상의 일반 토의 연설과 장관급 인사 등의 여러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올해 고위급 주간의 특징을 짚어주시죠. 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에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이 시기를 고위급 주간으로 부르는데요. 고위급 주간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각국 정상들의 연설입니다. 올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 정상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 외 4개 나라가 부통령급 인사를 파견했고요. 2개 나라는 왕자를, 42개 나라는 총리급 인사를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또 호주와 일본, 인도 정상들은 지난 21일 미국을 포함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일찍 미국을 방문하고 떠났습니다. 올해 정상들의 관심은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상황에 맞춰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상들이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상당수 국가들이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하고 또 해당 국가들은 전쟁 중인 상대국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를 비난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과 관련해선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뉴욕을 방문했는데요. 그래서 한때 이곳엔 높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상에게 반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연설을 하기 직전 전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올해는 북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취임 첫 해부터 매년 북한 문제를 거론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아세안, 남미 나라 정상과 외무장관 등이 북핵 문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토의에서 북한을 언급한 나라를 추려보면 한국과 일본, 호주,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정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는 북한을 비판했고요. 중국은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걸 단순한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한보단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전쟁 상황 등에 대해 관심이 더 높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쿼드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또 지난해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소집된 주요 요인에도 북한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 회의장 밖에선 북한 문제,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일반 토의 개막일 안보리 회의장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긴 시간을 할애해 북러 군사협력을 비난했고요. 다음 날인 25일 개최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고위급 주간 마지막 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각국이 주목하는 사안이었는데 이번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을 바라보는 각국의 우려는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각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위협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25일 뉴욕에선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납북자 문제를 주제로 미국과 한국, 룩셈부르크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또 다프나 랜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등은 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고위급 행사가 열린 건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10년 전 행사에는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15년 만에 외무성을 뉴욕으로 파견했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자국 인권 문제에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그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행사가 열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8일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각국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에서 문제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어떤 세력의 시도에도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자신들의 지배력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벨라루스, 북한, 이란을 거칠게 비난한다며 북한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혹시 북한은 이들 연설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북한 대표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설한 28일 회의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연설할 땐 단 2명이 자리한 것과 달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연설 땐 김성 북한 대사를 포함한 5명이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최근 북중 간의 이상 기류를 반영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오늘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성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곳 시각으로 오늘 오전 13번째로 연단에 오릅니다. 아마 순서상으로 오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입장을 밝힐지 또 각국의 주장을 반박할지 등이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사무국의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최선희 외무상이 연설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직까지 최 외무상이 뉴욕에 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로부터 제79차 유엔 총회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를 무모한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a lot of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do that, pointing to the reckless relationship, for instance. 번스 대사는 26일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뉴욕에서 진행한 대담에 화상으로 참여해
푸틴과 김정은의 무모한 관계를 많은 정부가 지적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더 긴밀한 군사관계를 갖기로 한 것 또한 많은 정부가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북러 협력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동맹이 아닌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은 느슨하지만 매우 중요한 관계라면서 미국은 이를 악의적인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부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얽히는 명백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와의 제한 없는 협력관계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Double down on political support, diplomatic support for the Russians in New York at the Security Council. They have not provided, but we watch this every day. 그러면서 중국은 뉴욕의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군사 지원, 즉 완전한 무기 시스템 전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부품과 이중 용도 기술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이 전쟁 초기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중국의 지원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과 인태 국가들 간 연대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before, Josh, I think one of the biggest changes that I've seen in my over 2.5 years as ambassador on the ground here is that Europe is. 번스 대사는 2년 반 동안 주중대사로 근무하며 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럽이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타이완과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민주적 동맹인 인도태평양의 많은 국가들도 유럽연합과 개별 유럽 국가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며 중국은 이 문제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언젠가 정신을 차려서 러시아의 씁쓸하고 잔인한 전쟁을 100% 지지하는 대신 손실을 줄여야겠다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미국이 중국과 안보, 기술, 경제, 인권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 아래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호주와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를 구축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 협력을 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북러 협력 심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금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최근 VOA에 중국과 북한 관계에 일종의 긴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in general there seems to be some type of tension in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주시하며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러 간 협력 강화에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7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며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머스 셰퍼 전 주북 독일 대사는 최근 북한이 스웨덴 외교관들의 복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북한 내에서 국경 개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차례 주북 대사를 역임한 셰퍼 전 대사는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에 대해선 외부 사상 유입을 두려워하는 북한 정부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또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북한에 주재한 셰퍼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최근 4년여 만에 스웨덴 외교단이 서방 국가로는 처음 평양에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Return of the Swedish diplomats is a welcome step in the gradual slow.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개방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을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허용한 것은 이해할 만한 결정입니다. 스웨덴은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으며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서방 국가이기 때문이죠. 또한 스웨덴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영사 지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스웨덴 외교관의 복귀를 허용한 것은 좋은 선택이자 논리적인 결정입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서방국 외교단의 복귀를 허용했을까요? To now, and it will remain slow. And so it really was a step-by-step approach. And first they allowed. 북한은 중국, 러시아, 쿠바, 그리고 니카라과와 같이 북한과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의 대사관은 국경을 폐쇄하고도 운영을 유지하거나 먼저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스웨덴을 받아들인 건 아마도 북한 내에서도 이제 국경 개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방 외교관 복귀 과정은 지금까지 매우 오래 걸렸고 여전히 느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평양에 있는 공간을 장기간 비워두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또한 복귀 후 공간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As to the Swedish embassy is housed in the German compound together with the German embassy. 스웨덴 대사관은 독일 대사관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독일 대사관, 영국 대사관, 프랑스 협력 사무소와 함께 외교관들의 아파트 건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몇 년 동안 닫혀 있었고 따라서 아마도 많은 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원도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특히 통신 보안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한 복귀 후에는 영구적인 북한 측과의 교류를 위한 여러 방식으로의 접촉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주북 독일 대사관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시 폐쇄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The Germany had, as you know, Germany opened its embassy in 2001 as part of the Sunshine. 독일은 2001년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택한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북한의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독일은 북한의 정권 및 사회와 관여하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은 북한에서 가장 폭넓은 활동을 하는 유럽 국가일 것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지난 2월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독일 외교단이 방북했습니다. 당시 독일 외무부는 그동안 비워둔 주북 독일 대사관 부지를 돌아보고 왔다고 밝혔는데 독일은 언제쯤 평양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Has been taken as what to do. I think the German Foreign Office simply wanted to. 시점은 잘 알지 못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린 것 같지 않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단순히 평양에 있는 대사관 단지가 어떤 상태인지 또 외교관들이 돌아갈 기본 조건이 어떤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구적인 복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사관 운영 재개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는 또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에 누군가를 보내고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평양에 가서 대화를 나눈 후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독일 외무부는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외교관뿐만 아니라 유엔기구 또 NGO 직원들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I think for us, what is really missing is having people, foreigners, on the ground in North Korea. 북한에 외국인이 상주해야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북한에 일정하게 상주하면서 북한 사람들, 특히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북한 정치에 대한 이해가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히 악화했다는 것이고요. 유엔 기구와 NGO 직원이 북한을 떠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도 부족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태양절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5년 만이었고 또 북한 측은 이 행사에서 특히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또 열병식 사진들을 전시했는데요. 북한이 뭘 선전하려고 했다고 보십니까? To incr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it has to do mainly with the US presidential. 현재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계산법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나중에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열고 또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협정을 맺는 등 다방면에서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 확장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it seems it's obvious that North Korea uses or exploits right now the global situation, the problems. 현재 북한이 글로벌 상황, 특히 미국이 중동과 유럽,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정치적 조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러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데요. 북한 지도부의 주요 두려움 중 하나는 외국 사상에 대한 유입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상이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두려워하죠. 따라서 평양이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며 군사협력은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평양이나 다른 지역에 많이 존재하게 되는 투자나 무역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북한 주민과 외국인 간 교류를 두려워하니까요. 북한은 코로나 이후 스페인, 홍콩, 앙골라 등 10개 가까운 해외 공간을 철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One is simply probably an economic reason. The maintaining embassies is. 한 가지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일 겁니다. 대사관을 유지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들 스스로 운영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수의 대사관 폐쇄를 통해 아마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신적 오염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수년 동안 상당수의 북한 외교관이 탈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고요. 특히 김정은이 2012년 권력을 잡은 이후 북한 내 엘리트에 대한 내부 압박이 증가했습니다.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그들이 받는 압력이 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근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북한 인권 행사가 해킹 공격으로 취소됐는데요. 주최 측은 북한의 소행으로 본다고 밝혔고요.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북한이 그만큼 민감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인데 혹시 북한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라도 북한 측과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There has been a seminar that has bee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actually I was supposed to participate. 북한 인권에 관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었고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습니다. 해커의 공격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북한은 항상 인권 언급에 매우 강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저는 인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는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두 차례 주북대사로 역임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The transition from Kim Jong-il to Kim Jong-un. I believe that that was due to a power. 2013년에 시작된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2007년 초에는 북한 기관, 당과의 협력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분위기가 변화했습니다. 김정은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채택된 병진 노선은 외부에서 볼 때는 선군 정치 정책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칠 정도로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군대에 지출되는 것을 의미했죠. 군사 우선 정책이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더 복잡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북 대사로서의 제 두 번째 임기는 더 어려웠고 선택의 폭도 좁았으며 정치적으로 덜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머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로부터 4년여 만에 서방 국가로는 처음 이뤄진 스웨덴 외교단의 북한 복귀와 관련한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에서 19도, 최고기온은 9에서 2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15도, 최고 20도, 안주 최저 14도, 최고 20도, 남포 최저 16도,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비가 그치겠습니다. 신의주, 수풍 오후에 맑아집니다. 신의주 최저 11도, 최고 19도, 수풍 최저 11도, 최고 17도, 강계는 오후까지 비 오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4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고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회주 최저 18도, 최고 20도, 용년 최저 16도, 최고 19도, 개성 최저 18도, 최고 21도, 사리원 최저 16도, 최고 20도, 신계 최저 17도, 최고 19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함흥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18도, 최고 25도. 장진, 해산 오전에 비 오지만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장진은 최저 12도에서 최고 15도, 해산은 최저 10도, 최고 14도 되겠습니다. 원산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최저 19도에서 최고 25도. 평강 오전에 가끔 비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청진 최저 13도, 최고 17도, 선봉 최저 11도, 최고 17도, 삼지연 최저 6도에서 최고 9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2.5m 일겠고요. 먼바다는 역시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1.5에서 3.5m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3m, 먼바다 역시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3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29일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에 공습을 가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했다고 예멘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홍해에 인접한 예멘 서부 호데이다 내 후티 반군 목표물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이날 공습은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중부 등지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전투기 등 항공기 수십 대가 발전소와 항구 등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호데이다 대부분 지역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예멘 공습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과 함께 영내 친일한 무장 세력의 하나로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에 이어 최근에는 이스라엘 본토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헤즈볼라 수장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르샨 장군 등을 사망케 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적들이 후회할 만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친이란 세력들이 현 상황을 악용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 추가 배치 준비를 마쳤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 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강습단과
해병대 상륙 원정대가 영내에 전개돼 있는 가운데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등 공중 지원 역량이 며칠 내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내 무장조직 헤즈볼라 고위 관리 등 최소 4명이 오늘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이들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일주일 넘게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마스 지도자 파테 셰리프 아부 엘 아민과 그 부인, 자녀 2명이 남부 티르에 위치한 난민촌 내 자택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이날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도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코라 지역을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지도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루트 내부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을 베이루트 인근에 대한 공습으로 제거한 데 이어 28일 나빌 카우크 헤즈볼라 중앙위 부의장도 제거했습니다. 당국은 레바논 내 난민 수가 며칠 사이에 25만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고위 관리 등 37명을 제거했다고 중부사령부가 29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시리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표적 공습으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와 테러단체 알카에다 계열 조직 고위 지도자 등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24일 시리아 북서부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시리아군 지도자 마르안 바삼 압드 알라우프 등 9명을, 이에 앞서 16일에는 시리아 중부 소재 IS 훈련소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4명의 고위 지도자 등 최소 28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차례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징후는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늘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10월 27일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자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이시바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가능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을 예정보다 1년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중의원은 다음 달 15일에 해산 예정입니다. 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은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되며 이시바 총재는 내일 국회에서 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시바 총재는 이날 자민당 부총재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당 수석 고문의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총선과 함께 출범할 새 내각 인선도 상당 부분 확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고위 관리가 30일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 나임 카셈은 지난 27일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헤즈볼라 관리로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지상 진입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카셈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타이완에 대한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지원을 위해 국방부의 군수물자와 서비스, 교육 훈련에 최대 5억 6,700만 달러의 사용을 지시할 권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